네, 저희 이제 중학교 1학년이긴 하지만 이제 크게 봤을 때 저희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어떻게 흘러가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혹시 고등학교까지 연계되는 것들을 한번 저희가 크게 한번 내신을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청심 같은 경우는 내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신 들어가기 한 3주 전부터 바짝 하고 사실은 이제 수행평가가 많이 들어가요. 수행평가가 이제 계속 이제 2주마다 3주마다 한 6번 계속 들어가고 그룹 디스커션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신 시작하다고 하면 거의 3월 같은 경우는 교재 별로 안 들어가고요. 4월부터 교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중간에 해야 되는 수행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이 없는데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이제 중3 때부터 확연히 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부모님들. 자, 저희가 보면 일단 중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총 24문항이 나와요. 그래서 문법 3문항, 어휘 4문항, 내용 17문항.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글에 어떤 대유법이 쓰였는지, 비유법이 쓰였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쓰였는지라는 것 전략 3문제 정도 나오고 문법 어휘 같은 건데 문법 같은 경우도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은 어떤 형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관계대명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관계대명사가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딱 이 부분만 나오라고 사실 딱 집어주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시험 문제 아이들이 그래서 단편적으로 애들이 이 부분만 알겠지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 넘어갔을 경우에는 선지에 혹시 그 외적인 문법이 나왔을 때는 아이들이 혹시 이건 답은 아닌가? 긴가민가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착오가 있기는 해서 어쨌든 사실은 문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관계대명사 전반적으로 알고 시험에 들어가는 거랑 그다음에 학교에서 집어주신 딱 그 파트 딱 그 안에 있는 세분화형 하는 거랑 사실은 아이들이 정확하게 아이들이 문제를 답을 쓸 수 있냐 없냐 그거 있을 거고요. 어휘 같은 경우가 사실은 학교에서 알려주진 않지만 어휘 같은 경우가 동의어 또는 유의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쉽게 나오면 학교에서 알려주신 대로 나오고요. 중학교 1학년 마지막이나 중학교 2학년 기말 때 보니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으신 범위, 다시 말하면 기말고사 범위인데 1학기 때 나왔던 중간고사 범위, 어쨌든 학교에서 배운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들이대서 유의어 반유를 다 섞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시험이 되게 늘 쉬웠다가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좀 꼬꾸라져서 처음으로 중2 때 애들이 계속 평균이 85점, 90점대였다가 이번에 80점 초반으로 떨어졌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그것들은 어휘에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는 어머니 내신 같은 경우가 되게 막 부담이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행이나 다른 과목들이 챙겨야 될 게 많아서. 근데 중1 때 사실은 문법이나 어휘 같은 그나마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문법이랑 어휘를 많이 채워놓으면 뭐가 좋냐면 우리 다음 이제 보시면 중3 문제 가볼게요. 문학수는 거의 비슷해요. 25문항. 근데 전략이 한 문제를 줄고요. 문법이 두세 문항에서 8문항으로 해서 총 앞에 2번에서 9번에 다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1, 2학년 때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중3 돼서는 이제 좀 급해지거나 사실 또 앞에 아이들 시간을 잡아먹거나 놓친 아이들은 뒤에 시험 문제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뒷부분에서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어휘가 8문항. 그러니까 저희 청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우수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독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아서 대부분 문법이나 아니면 어휘에서 아이들이 판가름이 나는데 이게 중3 때부터 근데 이 기조는 고등학교 1학년 청심고까지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심에서 문법이나 어휘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등급에서 1등급 따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언제 해야 되느냐? 저희 중학교 1, 2학년 때 해야 된다. 왜? 중3 때 같은 경우는 바로 실전으로 투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해보니 중2 때부터 시작한 친구들은 이미 중2 때 공부 양도 늘려놓고 문법이나 어휘를 많이 해놔서 그 양을 충분히 중3 때 소화하고 고2를 무리 없이 가는데 지금 예비 고1을 겨울방학 때 제가 이제 외부 들어온 친구들이나 또 이제 저랑 안 들은 친구들을 이제 와서 문법이나 어휘를 한번 잡으려고 하니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니 사실은 영어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두세 번 돌린 문법. 그래서 실전 문제로 간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실전에서 점수 좀 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영어 같은 경우는 빠른 시기에 시작해서 사실은 중3 때부터는 조금 여유가 있어야지 영어는 아직까지는 조금 편하게 학교에서 그렇게 부담이 없으니까 라고 가다 보면
저희 청신 같은 경우는 우수한 문제도 많고 학교 분위기도 좋고 정말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제 애를 보내고 싶을 만큼. 근데 단점은 너무 해맑고 너무 즐거운 수업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청신고를 그대로 가서 좋은 성적 내는 것도 좋지만 외부 고등학교를 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부량을 중1, 2때 많이 늘려놓지 않으면 중2, 중3 때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아이들의 습관이나 모든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청신국제 중고에서만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대치동, 목동 아니면 무야 그 되게 학원가 쪽에서 사실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으려면 공부량을 사실 많이 늘려놔야 되는 거고요. 문제를 많이 접하려면 아이들이 사실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을 때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많은 것들을 돌려놓고 그리고 저희는 일단 기본 1차적으로는 수능을 집중하려면 수능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중3, 고1 늦게 했을 때는 고1까지는 사실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요. 끝까지 의대를 간다 한 친구들 보거나 아니면 그 다른 내 친구들은 탐구, 또 국어, 또 사실 수학 끝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영어가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끝까지 매달리긴 하되 그렇지만 사실 시간적인 할애는 굉장히 힘들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다른 과목, 물론 제가 영어 선생님이지만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사실 좋은 데 갈 수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어가 받침된 상태에서 사실은 국어나 수학이나 쌓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했던 아이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이지만 가장 좀 실증 나는 부분들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탄탄하게 문법과 좀 어휘를 잡아 놓으면 그러면 사실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우수한 친구들이 사실 학교에서도 많이 좀 백업이 될 거고요. 계속 흘러가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머리가 아이들이 굳지 않을 때 그리고 습관이 좀 잡지 않을 때 그러니까 중3만 돼도 원래 이렇게 했으니까요. 원래 감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뜯어고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중2만 돼서 보면 중2 초반까지만 해도 아직 애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습관 뜯어고치는 게 한 3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감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가 알려준 공식대로 수학 공식처럼 대입해서 풀고 그 다음에 답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보시면 답을 쓰는 것보다 답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답에 대한 밑줄 그는 연습하고요. 그리고 지금 고1로 넘어가 주시면 고1은 지금 25문항에서 40문항으로 늘어나죠. 그러면서 딱 보시면 문법 문제가 연계 13문항, 그다음에 지문 8문항, 총 21문항이에요. 다시 말하면 50% 이상이 문법 문제고 어휘 같은 경우는 교재라고 해서 저희가 해커스 교재 쓰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교재가 6문항, 또 지문에서 6문항. 그러면 어머니들 보신 것처럼 40문항에서 7문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문법 어휘라고 보시면 되니까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외대 보거나 그런 외쪽인들 보니까 거기서 사실은 어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내신에서. 문법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줄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휘와 문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목고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탄탄히 잡으려면 저희는 길게 봐야겠죠. 단편적으로 중학교 1학년 애들만 보면 사실 그냥 에세이 쓰고요, 토론하고요. 그런 식으로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수업하면 굉장히 재밌고 알차게 수 있어요. 근데 크게 봤을 때 어쨌든 저희는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사실은 저랑은 지금 문법이나 어휘 물론 이게 바탕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독해 수업은 계속 진행이 돼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저는 강조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보시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고요. 이 유형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동일해요. 자, 이런 문장을 두고요. 이런 문장에서 의미하는 다시 말하면 영영 뜻을 쓰든지 아니면 meddling, intervention과 같은 유의어. 유의어 찾기입니다. 12번 같은 경우도 weak의 유의어 찾는 거. 근데 그 유의어 같은 경우는 교재에 나온 거는 나오지 않았고요. 요로 지금 11번부터 13번 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유의어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동의어 같은 거, 그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는 빈칸에 블랭크에 들어갈 어휘 찾는 건데 이것도 교재에 나와 있는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다 유의어로 선생님들이 바꿔놓으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연습을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조금 내신을 했을 때 불편감 없이 쉽게 도달할 수 있더라. 그다음에 문법 응용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똑같은 시험 문제 그냥 쪼개온 거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했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6번 같은 경우는 그냥 밑줄 그어있지 않고 문법상 틀려있는 오류가 있는 부분 찾는 거. 그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밑줄 쳐놓고 문법상 틀린 부분 찾는 거.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건 중학교 3학년 문제인데요. 올해 중학교 2학년도 6번 유형처럼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려면 어쨌든 큰 숲을 보고 나서 하나하나 쪼개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것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모두 고르시오는 킬러 문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문에서 보실지 마찬가지로 답이 3개일 수도 있고 5번처럼 답이 4개일 수도 있고 자 그런 것들 여기에서 아마 35분에서 1등급이 판가름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을 봐주시면 될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무조건 1등급의 컷은 무조건 문법이 좌우한다. 그렇게 보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휘 같은 경우는 아까 나온 것처럼 대놓고 그냥 유의어 바로 고르는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19번처럼 수능 어휘처럼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고르는 유형들이 있고 해서 대부분 정심은 저희 특화되게 어휘라든지 아니면 문법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특목고답게 전략적인 문제들 그렇게 한번 보고 있으시면 될 겁니다. 요건 저희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나오는 유형들이에요. 좀 아까 보신 거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다 뭐죠? 유의어. 밑에 유의어 나왔죠. obstacle의 같은 유의어.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infer guess의 유의어. 1번도 보시면 significantly, considerably와 유의어. 그러한 식으로 유의어가 있는 것들을 1번, 2번, 3번 골라내는 문제들이 앞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대부분 중학교 때는 단어 문제가 앞에 배치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법 문제가 앞에 배치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고등 대비는요, 저희 중1, 2 때 해놓은 게 맞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이나 어휘에 대한 문항들이 점점 1학년 때는 3문항, 1, 2학년 때는, 중3 때는 8문항, 고등학교 때는 21문항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어휘 같은 경우도 중학교 1학년 때 저희는 4문항, 중2 때는 8문항,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12문항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데 어휘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사실 저희가 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중학교 때 단어 외운 걸로 고등학교 때 가요. 고등학교 때 물론 새로운 걸 외우기는 하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은 어휘 양 갖다가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승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법과 어휘, 그다음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등급을 문법으로 난이도를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등 대비를 미리 영어 같은 경우는 중1, 2 때 조금 해놓고 중3 때부터는 실전 풀이 문제 감각으로 조금 그렇게 유연하게 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심 그래머 같은 경우는요. 문법 당연히 중1이니까 우리 기본 이론 해야겠죠. 근데 아이들 초등학교 심지어 뭐 영유 다닌 친구부터 문법에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문법을 영어로 들었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적용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듣기는 했으나 조각조각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수동태가 뭐야? 그 다음에 중요한 투부정사에서 중요한 것들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아니면 투부정사에 정말 아이들이 어휘력, 무대령처럼 부정사의 뜻이 뭔지 그 다음에 동명사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 문법 다시 정리하면서 한국식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 정확하게 부정사라는 건 아니부자가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은 풀사들이 모여있는 거야.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화된 거야. 관계대명사는 대명사가 관계를 시켜주는 연결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들이야. 이런 식으로 한국식으로 쉽게 좀 풀이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풀이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실 좋은 강의는 인강을 통해서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아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문제를 접근하는지, 그리고 그걸 틀린 걸 어떻게 오답을 풀어내는지가 사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론에서 사실 문제풀이로 옮겨가는 과정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감 절대 안 되겠죠. 감이 아닌 정확하게 접근 훈련. 매시간 백지 테스트 보면서 아이들이 공식처럼 대입해서 풀 수 있어서 언제 어디 순간 요형이 바뀌었을 때 공식 바로 대입해서 풀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숙제는 단면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이유나 밑줄 또는 수정을 해서 해야지 그게 답으로 인정되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습관 잡긴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제일 중요한 저랑은 백지시험과 개인별 오답 풀이. 오답은 분명히 다 개인별 학습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법 자체 교재랑 시중에 나와 있는 저 대치동 교재 쓰는 같이 교체 병행하긴 할 건데 처음에 저희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현재 완료를 배웠다라고 하면 이론 학습을 하고 나서는 우선 선택형 우선 이건지 저건지 왼쪽 두 문항에서 하나를 한번 선택해보는 걸 골라보고요. 이런 유형들이 한번 됐는데 이것도 답이 예를 들어서 have weren이면 왜 선생님이랑 배웠지? for 전치사가 for이 들어가면 무조건 현재 완료 써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 얘들아 since 보였지? since가 보이면 100% 예외 없이 무조건 뭘 써야 돼? 현재 완료 has cleaned 써야 되는 거야. 그러한 형식으로 아이들한테 왜 이게 현재
과거가 아니라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 접근. 이런 학습이 애들한테 저희랑 드릴 연습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틀린 부분을 찾아서 한번 고쳐보는 연습. 그래야지 객관식으로 넘어갔을 때 아이들이 알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부분 한번 고쳐서 라스트가 있으니까 얘들아 이거 과거였지? 그래서 우리 동사 해지신을 과거로 한번 고쳐보고 얘들아 현재 완료 have come은 그래서 의문사 when가 쓸 수 없다라고 했지? 그래서 when을 없애거나 when을 살려주면서 뒤에 있는 시제를 바꿔본다든지 그러한 형식으로 아이들한테 그냥 이론만 끝나고 숙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것과 틀린 부분 고치는 것들 한번 연습을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문법, 문제풀이를 하는 숙제가 같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실전 문제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나중에 가서는 틀린 문장 모두 잡아내서 고쳐보는 훈련들 이런 것들이 돼야지 진짜 자기 공부겠죠. 사실은 답만 쓰고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어서 관계대명사 문제는 사실 시중에 있는 건 대충 관계대명사만 있는 답만 고르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눈치껏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딱 봤을 때 여기서 뭘 물어보는 것들인지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이 계속 연습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백지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형식을 배웠다면 형식의 공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수동태 불가동사 10가지가 있으면 이 10가지 꼭 쓰기. 왜? 수백 가지 중에서 제가 봤을 때 20년 데이터 동안 수동태 불가동사 나오는 건 탭스나 아니면 수능이나 토플에 나오는 건 딱 10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집에서 자꾸 외워서 이렇게 계속 외우는 거 시킬 거고요. 현재 완료 공식은 뭐야? 그 의미는 몇 가지랬지? 용법은 몇 가지랬지? 요거 쓰고 나중에 사실은 이게 한번 정리가 돼서 이 테스트를 제가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자기만의 사실은 문법 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아이들한테 계속 수업을 하면 수업 시간 내에 드릴 연습 시킬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이렇게 백지 테스트 봐서 이거는 무조건 100% 채울 때까지 계속 테스트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문법이나 어휘 같은 경우는 계속 채워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능에서는 앞에 추론 29번에 40번 문항이 가장 중요하기는 해요. 그 문항들은 뭐냐면 아이들이 그냥 쭉 스키밍하고 서머리에서 주제를 찾는 건 굉장히 쉬워하는데 꼼꼼히 읽어서 그 빈칸에 뭘 채워 넣어야 되고 그 다음 순서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 것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사실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고 보다 보니까 영유나 아니면은 어학원 같은 중심을 다니는 친구들은 단락 분배하고 요약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스캐닝 해가지고 그 문장이 뭔지를 뽑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데 정확하게 그 문장을 직독직해서 이 작가가 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잡아내는 것은 굉장히 베이그 되게 애매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문해력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추론 연습을 해서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고 흐름이 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쭉 급변이 심해서 갑자기 반전되는 지문들은 아닌지 아니면 두 가지 문항으로 앞에 있는 주제가 배치되고 밑에 예시로 가는 건 아닌지 그런 식으로 훈련 들어서 해석하면서 정확하게 요약 그리고 흐름을 잡아서 아이들이 해석 요약하면서 주제문 잡는 연습할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흐름으로 중심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순서 아이들한테 ABC 순서 놓고 스크램블 했을 때 그거 잡는 연습 그러면서 아이들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언니? 자, 수능과 탭스 지면 보면서 배경 지식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점점점 사실은 간접 연계 지문들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이번에 고등학교 저희 수능 아주 먼 얘기긴 하지만 되게 어려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들은 뭐냐면 간접 연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이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실은 그래서 특목고투 청심 애들은 굉장히 유리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배경 지식을 여러 가지 사실 소설책이라든지 중2, 중3 때만 해도 벌써 저희 철학책 같은 게 한 권 1년 동안 한 권들 다 섭렵하고 테드 지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배경 지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다양한 지문들을 보면서 익혀지는 건데 그 다양한 지문들은 요 수능에서는 29번에 40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윤리나 과학 지문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 텍스에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술 쪽 지문들을 좀 발췌할 거고 테드 같은 경우는 시사적인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테드 같은 경우는 중2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교재를 계속 썼기 때문에 이제 중1 때 한번 교재를 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시사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예술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윤리나 과학 같은 경우는 수능 지문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정해야겠죠. 물론 이런 걸 배워준다고 갑자기 우리 중1에 이럴 때 고3 지문을 들이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다양한 유형들을 배경 지식화 시키면 어차피 똑같은 배경 지식에서 어휘가 어려워지고 구문이 어려워지면서 그것이 확장된 것들이 고2, 고3 지문이지 갑자기 뭐 중1, 2 애들만 다루는 배경 지식과 고등학교 애들만 배경 지식 다루는 건 좀 그렇다고 굉장히 차이가 나진 않을 거라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과 그 다음에 어휘를 바탕으로 해야 되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이것들 어느 정도 탄탄하게 좀 기본기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저희가 계속 독해들 다양한 것들 하면서 이제 독해력을 많이 이제는 계속 쭉쭉 올라나가야겠죠. 그래서 중3 같은 경우나 고등 대비는 사실은 이제 준비 운동을 저희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중3 고등이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제 입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사실은 이제 준비하고 워밍업하는 기간일 텐데 문법은 최소 2번 이상은 돌려야지 문제를 풀었을 때 아이들이 조금 익숙해질 겁니다. 그다음에 당연한 거죠. 단어 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휘와 동의어를 계속 반복해서 이 습관이 들이면 중2 이제 중4 때 넘어갔을 때 당연시 여기는 거고요. 중1, 2 때 어휘와 동의어를 안 외웠으면 중3 때 왜 내가 굳이 하다가 시험에 한번 깨져야지 또 아이들이 빽하는 경우가 있어서 중1, 2 때부터는 물론 중1 초반 같은 경우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물론 뜻 중심으로 가긴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저희가 큰 목표로는 동의어까지 같이 가는 방향이고 동의어를 외워주면 실제적으로 사실은 수능 빈칸 지문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대부분 빈칸 같은 경우는 동의어를 바꿔서 단어를 지문 쓰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1번부터 5번 지문들은 대부분 다 패러프레이즈에서 동의어나 유의어를 쓰기 때문에 이런 동의어 외우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리 청심 안에서뿐만 아니라 수능 지문이나 탭스 지문에서 굉장히 유리하더라. 그리고 문법이나 어휘가 탄탄한 친구들이 뭡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의 70% 이상 차지하는 에세이에서 두각을 드러내겠죠. 문법이 탄탄해서 아이들이 그냥 단편적인 단문을 쓰기보다는 관계대명사 수동태를 이용해서 에세이를 쓴다거나 그다음에 단편적으로 어휘 같은 경우를 그냥 내려가다라는 고잉 다운보다도 뭐 디센딩이라는 동의어를 표현해가지고 에세이를 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사실은 똑같은 기본적으로 있을 때 조금 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문법과 어휘가 조금 더 아이들이 탄탄한 친구들이 에세이 쓸 때도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한 문법의 기본적인 체크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봐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왼쪽에 있는 나온 것들 그 다음에 당연히 낯설고 어려운 지문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과학 지문일 거예요. 아직 애기들이라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계속 주제 확인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글의 초반 같은 경우는 계속 소재 잡고 그냥 그게 어떤 내용인지 줄줄이 풀어가는 스토리 중심이 아니라 여기에서 확실히 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확실하게 잡고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런 식으로 흐름 찾는 연습들을 국어와 같이 연계해서 영어에도 사실은 이런 독해력, 문해력을 잡아야 될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갔을 때는 낯설고 어려운 지문 해석하는 게 관건이에요. 이럴려면 뭐냐? 굉장히 다양한 지문들을 봤을 때 아이들이 두려움이 없어야 될 거예요. 우리 청심 친구들은 아무래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지문들을 보기 때문에 낯설거나 두려워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대신 뭐가 있냐면 건성건성 대충대충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러한 것들 사실 저랑은 작업할 때는 대충, 건성, 눈속임 사실 그거 확 빼야 되고요. 엄청 꼼꼼하게 연습하는 것들만 가면 사실은 어디 학원이나 대형학원이 날 때도 사실 뒤처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랑 조금 잡는 연습. 그리고 영어는요. 사실 이제 쭉 거의 이제 끝인데 지문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저희가 수능 때만 해도 4년 전만 해도 직접 연계가 있었었는데 이제 간접 연계로 다 바뀌면서 영어는 지문 반복 출제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문제를 반복 풀이하는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지문이 똑같은 건 반복되진 않지만 주제가 똑같은 건 반복이 돼요. 계속 매년. 도덕적인 부분들, 윤리사상 같은 경우들, 과학적인 질문 같은 경우들 또는 예를 들어서 집단이성이라는 이러한 주제는 매년 집단이성이 좋다. 집단이성은 굉장히 위험하다. 집단이성이 해롭다, 이롭다라는 것은 매년 수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지문고거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잡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영어를 저랑은 오답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냥 문제 풀고 답 찾는 것이 아니라 근거 찾아서 뭐든지 영어도 국어도 사실 수학처럼 모든 근거와 답은 지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감으로 그냥 이러니까 이런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도록 아이들이 그 지문 안에서 좀 모든 것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제 그래머를 좀 더 마스터할 수 있게끔 초반에 촘촘히 좀 차근차근 나갔지만 여름 하반기부터는 조금 달리면서 문제풀이 중심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2학년 올라갔을 때 그리고 3학년 올라갔을 때 조금 안전하게 다른 친구들보다 좀 시간적인 확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캐블러리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저희가 수능 월드마스터 같은 경우로 수능형으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어느 정도 키워졌다라고 하면 제가 오타가 났네요. 해커스 같은 경우 사실 저희 중3 때부터 쓰고는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교재긴 하고요. 중3 때부터 저희가 여기는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가 굉장히 많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이 해커스만 하더라도 저희 청신고 1학년,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탭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수능 암기는 거의 다 되거든요. 그래서 해커스가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 아이들은 기본적인 단어가 어느 정도 물론 아이들이 제가 난이도를 봐서 더 조정을 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능 월드마스터라든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의어, 동의어는 자체 교재가 더 나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리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빈칸 추론, 그래프 순서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많이 접하지 않고 대부분 다 토픽 잡고 서머리하고 이런 것들에만 아이들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건드려줄 수 있게끔 글의 흐름을 분석해서 아이들이 이것이 두괄식 문항인지 아니면 미괄식 문항인지 아니면 중간에 however 들어가서 반전되는 문항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쪼개는 것들만 하면 어떻게 보면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하지만 수능이 흐름만 잡으면 아직까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 너무나 꽈버리면 사실은 답에 대해서 혼란이 있으면 이거는 되게 문제가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쪼개서 보면 굉장히 단편적인 수능 지문일 수 있어서 아이한테 그렇게 흐름 분석하는 훈련만 좀 시켜도 어떻게 보면 눈치껏 아이들이 여기서 뭘 말하고자 하는가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아이들이 실력을 채워놓고 그 스킬을 키우는 거랑 실력이 없는데 그 스킬만 키우게 되면 사실은 2등급, 1등급 올라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미리 작업해주면 좀 어렸을 때 습관 달면 사실 그 습관이 계속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1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큰 나이기도 하지만 되게 어린 나이기도 해서 모든 혹시 불편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초반에 사실 뜯어고칠 수 있는 건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 어머님들도 마음가짐이 다르지만 아이들도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모든 과목이 있어서 조금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패턴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점과 장단점이 있죠. 장점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남학생 아이들이 여학생 얘기가 부모 사이 더 좋아지긴 했대요. 왜냐면 애틋해 하면서 이제 다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은 없어지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은 이제 점점점 그 생활 너무 재밌고 어머님들은 이제 뭔가 불안하죠. 왜냐면 동네 애들 보면 잘하는 친구들 보면 얘들은 학원 뺑뺑이 하면서 뭔가 막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뭔가 되게 즐거워서 오면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즐거운 게 되게 좋은데 한편으로는 얘가 덜 힘든가? 공부를 너무 이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하고 토요일만큼은 그래도 아이들한테 좀 돌려서 사실 여름방학 때요. 다른데 큰 대형에서 테스트를 다니다는데 테스트를 봤을 때 얘가 이 정도는 다는구나 라고 알 때랑 혹시라도 이게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얘 뭐 했지? 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어머니들이 그때 제일 고민이 있어요. 얘를 다른 학교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거의 물론 계속 쭉 가셔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같이 가서 좋은 결과를 내시긴 하지만 중1 막판에 중2 때는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세요. 이러다가 혹시라도 뒤처지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나왔을 때 조금 채워주는 부분이랑 제가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그 안에서 많은 걸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머니들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제일 우려되는 건 공부량은 확실히 적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채워내서 중2만 돼도 제가 공부량을 늘려놓으면 여름방학이 힘들지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공부량 늘린 만큼 가더라고요. 근데 중2 때 초반에는 제가 지금 더 내주는데 중2 때 초반에 어머님들 애들도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애들이 막 너무 밀리더라고요. 근데
딱 3주 지나니까 또 한 아이가 중심이 되어주니까 이제 이거는 굉장히 편한 숙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양을 아이들이 그만큼 공부를 안 했다는 증거죠. 근데 사실은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도 사실은 평일에도 막 2번씩 다니면 그 양을 2배를 할 텐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 있어서 저는 중1 때 이때 같은 경우는 공부량을 좀 많이 늘려놓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엉덩이 힘 기르는 거. 그래야지 이제 중3 때는 이 정도는 그리고 예를 들어 중3에서 이제 고1 넘어갔을 때는 사실은 뭐 수학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좀 큰 대형 강의나 이제 빡센 강의를 좀 막 넣어보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량을 봤을 때 아이들이 그래도 대들었을 때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이렇게만 공부하고 내신만 공부하고 이렇게 복잡 너무너무 해맑게 다니다가 딱 가버리면 결국에는 리턴을 해서 숙제량이 너무 많아요. 공부량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는 격이 있어서 저는 지금 딱 봤을 때 어렸을 때 지금은 조금 힘들 수는 있죠. 왜냐면 이제 막 떨어지고 이제 뭔가 적응하고 이제 조금 이제 뭐 또 3월 때 아이들이 아플 때가 제일 많아요. 장염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공부량을 늘린 친구들은 확실히 제가 보면 지금 고등학교 데리고 1학년 애들도 되게 우수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3 애들은 원래 중2 때부터 했었고 근데 똑같이 숙제를 시키면 중3 애들이 똑같아요. 얘네들 하는 그 단어나 수능 독해나 이런 모든 지문들이. 근데 중3 아이들이 굉장히 편하게 해요. 근데 고1 때 시작한 친구들은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양을 되게 허덕여요. 그 두 가지는 사실은 공부 양이 적은 걸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해야 될 과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영어도 중요한 건 아는데요. 수학을 해야 돼서요. 아니면 뭐가 있어서요라는 사실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살려면 사실은 조금 여유가 있는 때 중학교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상하게 지금 아마 얘네들 실력은 고등학교 1학년들이 제가 봐도 더 우수하거든요. 근데 수능 문제를 풀어봐도 더 많이 익숙했던 친구들이 실전 점수가 더 잘 나와서 이번 제가 매번 저는 중2, 중3 애들부터는 시험 수업 3시간 하고 항상 앞이나 뒤에 50분씩 늘 테스트를 봐요. 수능 모의고사 실전을 그대로 보는데 점수가 사실은 평균 같은 경우는 중2, 중3이 더 잘 나오긴 해요. 걔네들은 계속 훈련을 했었고 고1들은 이제 제가 고1 때 같은 게 신입 애들을 받아온 거잖아요. 이제 고1을 올리려고 외부에 들어온 친구도 있었고 이런 친구들 다 섞어서 보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잘해서 당연히 엄마들이 의대 생각하고 지금 1등급 생각하고 4등 안에 들 거 생각하는데도 100점이 안 나오고 다 90대 초반이 나온 친구들이 많은데 중2, 중3 애들은 지금 그냥 편하게 풀어도 이번에 뭐 똑같은 고2 문제 풀었을 때도 100점이 있고 98점이 있고 91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이들이 영어 같은 경우는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저희 청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 때는 문제풀이 중심의 영어 수업보다는 디스커션하고 리스닝하고 확장, 백그라운드 넓히는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철학 지문 아마 독해책이 그 책 하나 원서 하나 교재 살 거고 테드 살 건데 대부분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아이들이 그룹별로 모여서 디스커션 중심이고요. 학교생은 중요한 거 뽑아서 동의어 같은 거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철학 지문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오는 굉장히 사상 어려운 것들 뽑고 나머지는 각자예요. 그래서 내신을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 보니까 학교에서 찝어주신 것만 시험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만 해석을 하고 시험을 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만 봐서도 알긴 하겠지만 저랑 그 한 챕터를 다 읽어요. 다 읽고서 그 지문을 이해하는 거랑 그 지문만 이해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아이들이 영어 지식은 또 점차 올라가기는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풀이 연습이 한 번도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나중에 실전 진짜 결국 보면 점수를 갖다가 아이들이 등급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문제를 안 풀어본 친구들은 다 어머님들이 영어 독해는 굉장히 잘해요. 계속 원서 읽었고요. 소설책 읽는 거 좋아하고요. 계속 했어요 라고 했는데 수능 점수를 보면 실제로 90점 안 나오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풀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나중에 국제를 가서 하더라도 어쨌든 처음엔 첫 공부는 테스트일 거고요. 한국에 있으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점수화시켜서 그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아무리 지식적인 게 많이 들어있고 책을 많이 읽어도 이게 정확하게 문제풀이로 적용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한국 입시 시스템에는 막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사실 중학교 때 많이 되어 있어야지 아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확하게 점수화했을 때 그게 연계가 되는 거여서 고등학교 1학년 제가 지금 받은 친구들의 몇 명은 좀 아쉬운 게 굉장히 토플 지문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나 알고 때가 너무 재밌대요. 근데 그걸 문제와 수능으로 해서 문제를 풀리면 90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다 영유 출신의
어학원 6년 다니고 청심 다니면서 영어는 너무 잘하니까 3년 동안 별로 영어는 안 한 거예요. 수학이나 국어에 굉장히 아니면 탐구에 되게 몰입되어 있어요. 그리고서는 어차피 고등학교 때는 또 영어 해야지 내신 나와야 되니까 학교 입시랑 연결되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 대부분 국제 생각한다고 하고 의대 생각한다고 하는데 수학이랑 국어는 잘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말씀 들으면.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88점. 잘 나오면 92점. 되게 애매한 점수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더 잘한다고 볼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그런 문제풀이 연습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서 제가 했을 때 늦어도 중2부터는 그리고 좀 편하게 중1부터 조금 슬슬 시작하면 조금 아이들이 중3 고1 때 가서는 영어는 그냥 기본적으로 잡고 깔고 가면서 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그러다 보니까 요 동네 친구들이나 청심생산 안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이미 어학원 다니면서 4, 5학년 때 문법을 한번 탄탄히 한번 다지고 올라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면 워낙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저희 청심 아니뿐만 아니도 요 동네에는 대치동 같은 경우 다 문법으로 사실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 청심은 아직 중1 때는 문법 별로 안 나오니까 그리고 아직은 이런 게 큰 게 중요하지. 내가 공부한 거 있는데 이런 너무 한국식보다는 이제 큰 물에서 조금 이런 거 공부하고 중3 때 늦지 않겠지. 왜냐면 한 가닥이 있으니까 라고 하면 중3 때는 아이들이 조금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사실 영어에 대한 몰입이 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좀 버벅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늦어도 중2 좀 아니면 편하게 중1 때부터 시작하면 그래도 아이들한테 이 문제풀이 좀 스킬들을 내 실력과 같이 좀 병행해서 가면 조금 편하게 갈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어머님들이 나중에 입시 전략을 짜실 때 어렸을 때부터 사실 중2 때까지는 사실 어학 쪽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 수학은 사실은 초등학교 저부터는 계속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 계속 끌고 가시고 영어 같은 경우는 욕심상은 사실 중3 아니 고1 초반까지는 영어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집에서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영어 그냥 싹 꺼내서 무리 없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수능으로 봤을 때는 95점 이상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걸 가만두고 100점 만점 목표긴 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쭉 가시고 문법 같은 경우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계속 끌고 가시면서 중3, 중2 고일 때는 모두 그릇이 문항으로 킬러 문항 계속 훈련 연습 그렇게 한번 가시면 고2 때만 넘어가더라도 저희가 청심도 그렇고 외대사보도 그렇고 외대부고도 그렇고 아니면 모든 요 동네 모든 학교들이 고2 때부터 다 수능 체제화예요. 그러니까 문법과는 조금 멀어지니까 고1 때까지는 사실 저희가 점수화 시키려면 그런 식으로 몰입돼서 영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가 점점 영어를 늘려놨다가 그 줄인 부분들을 이제 계속 수학이나 탐구를 채워 넣으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보면 이번에도 의대 간 친구들이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대부분 고2 여름방학 때 거의 스탑하거든요. 왜냐면 그 이후부터는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탐구해야 되니까. 근데 항상 아이들이 고3 때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2주에 한 번이라도 영어 봐주실 수 있냐고. 그러니까 결국 그 친구들이 수학이 힘들어서 고생할 줄 알았는데 고3 막바지 되니까 영어가 발목을 잡더라. 그 이유는 영어를 안 해서. 그러니까 영어를 안 하면 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영어 같은 경우를 나중에라도 계속 편하게 챙겨가려면 그나마 시간 있을 때 우리 중학교 때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감인적인 부분도 있고 하면 할수록 쭉 가다 한 번 올라가면 안 떨어져요. 근데 그걸 또 눈에 많이 안 익어버리면 아이들이 순간 그 읽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좀 많이 챙기시고 중3 때부터는 조금 또 전략을 또 바꾸셔서 영어를 조금 줄이고 다른 걸 뭐 늘리고 이런 식으로 가셔서 계속 이렇게 해야지 이건 안 하고 이건 하고 라고 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운동하는 거랑 아니면은 다이어트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골고루 하면서 줄이고 낮춰야 되는데 지금은 뭘 해야 되니까 이거 잠깐 없애고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없애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저도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안 하는 과목이나 학원 안 보는 과목은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애기 낳기 전에는 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왜 학원을 보낼까 돈 아깝게 라고 했는데 저도 애를 키워보니 학원을 다녀야지 그나마 숙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엄마도 잔소리하면 숙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애들도 숙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저희 걸러지가 있으니까 숙제를 안 하는 그러니까 밀리는 아이도 있어도 대놓고 숙제를 안 하거나 공부를 안 하는 친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보니까 자꾸 눈에 익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학원을 보내야 되고 이래서 뭘 해야 되는구나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좀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1학년, 2학년 때 아이들이 좀 여유 있을 때 그리고 중1 때 아마 문법이나 어휘 챙겨놓으면 아마 2학기 때 SS 있는 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되게 라이팅 연습 훈련 덜 되어 있는 친구들은요 되게 단편적이에요. 제가 보면 쓰던 구문만 쓰고
그 다음에 단어도 쓰던 되게 유아틱한 단어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애들이 다 초등학교 2, 3학년, 4학년 때 배웠던 거 갖다가 5, 6학년 쭉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5학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를 지금 다시 저랑 작업해서 조금 어휘나 이런 것만 늘려놔서 에세이 준비해 놓으면 어차피 저희 에세이는 중1 때부터 고1 때까지 수행해서 거의 50% 넘게 차지한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휘만 좀 챙겨 놓으면 조금 나중에 혹시 국제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더 유리할 거고요. 근데 국내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문법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를 놓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 단지 내신뿐만 아니라 우리 SS 때도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